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민이 많으시죠. 뭐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에 대해서 되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때 이렇게 벨라가든 화분 하나 갖다 놓고 좀 바라보시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에 그래도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겨울철 이제 화초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00원을 바라보는 환율을 보고 있으면 겁이 덜컥 납니다. 야, 이러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면은 점점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옆 나라인 대만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요즘에 대만은 정말 잘 나갑니다. 얼마나 잘 나가느냐? 10월 한 달 동안의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얼마였냐? 226억 달러예요. 한 달에.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가 61억 달러인가 그랬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10월달 무역수지 흑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역대급이다라고 그랬는데 대만은 그 정도라고 하면서 200억 달러를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200억 달러가 넘어가면 꽤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제 무역수지뿐만 아니고 경상수지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GDP 대비 한 1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6% 수준. 그러니까 막 돈이 쌓이는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가 GDP 대비 72%까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때 고생할 때 대만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GDP 대비 72달러, 72%, 6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과장해서 그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것은 뭘까요? 폭발적으로 TSMC를 비롯한 여러 가지 뭐 칩, 서버 이런 것들이 어마하게 수출이 잘 되기 때문이죠. 5년 사이에 3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GDP, 1인당 GDP 같은 경우를 이제 PPP, 그러니까 이제 구매력 환산으로 해보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호주, 독일, 일본보다도 훨씬 개개인이 잘 사는 걸로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TSMC를 필두로 한 대만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이 이러한 경제적인 호황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경제 성장률 1%, 2026년에도 1%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4%, 3% 이렇게 나오는 대만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부럽죠. 그런데 대만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대만은 왜?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서방 국가들 그리고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많은 국가들이 대만이 반칙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은 대만의 반칙,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만은 과거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출이 중요해. 수출이 중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가 돼야 돼. 그래야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통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빅맥이죠. 빅맥. 빅맥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빅맥은 전 세계 어디든 똑같은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빅맥 가격을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그 나라 통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가 이 빅맥 지수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여러 나라들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통화가 과대평가됐고 어느 나라 평가가 과소평가됐는지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지난 10월 달까지 통계를 보고 있으면 대만이 압도적으로 저평가된 그러한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균형 잡힌 통화보다 더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달러를 마구마구 긁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어느 통화가 저평가됐는지 아니면 고평가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기준은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히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 3% 정도 이 정도가 적정 통화라고 가정했을 때 대만은 그러면 얼마나 과소평가됐나 약세로 돼 있나라고 보니까 한 24% 정도. 그러니까 빅맥 지수로 보면 50을 훌쩍 뛰어넘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그거보다 좀 합리적인 경제적인 기준을 잡아도 25% 정도는 지금 평가절하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약세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저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만의 총 저축률은 GDP 대비로 따지면은 한 40%? 정확히 말하면 한 3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40%니까 거의 근접한 이제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뭐 많은 나라의 저축률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OECD 국가 평균 내보면 20%선 안쪽으로 보통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대만 사람들은 정말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돈을 펑펑 벌어와 안에서는 허리띠 졸라매서 저축해. 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민과 국가와 기업이 한 몸이 돼가지고 부국 강병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죠. 당장 사실 대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 일단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소비를 해야 늘는 거죠. 그런데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국가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있을 때 1998년 당시에 대만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한 65% 정도 규모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45% 정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오히려 이 경제 규모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 주는 거죠. 수출은 커지고 내수는 줄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45%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중국이 한 4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나라는 훨씬 높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그러면은 전체 GDP 대비 국내 소비가 한 60% 이상은 돼야 되는데 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내서 저축을 하고 밖에서는 달러가 들어오는 이제 이러한 나라, 신기한 나라가 이제 대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사실은 임금이 매우 저렴합니다. 정말 TSMC 초봉 보면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뭐 타이베이 대학 뭐 이런데 교수님들 급여 보고 있으면은 정말 저걸 어떻게 먹고 살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되게 저렴한 나라가 이제 대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저렴한 거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일단은 돈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돈이 없고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1998년 이후에 현재까지를 보고 있으면 노동 생산성은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쌓아놨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은 생산성이 2배가 되면 임금도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임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이것을 합한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 없이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노동 생산성은 2배가 올라갔는데 급여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임금이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깎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구매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따져보면 이거는 더 놀랐습니다. 25%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에서 전체 이제 경제를 해서 굴려가지고 나눈 몫에서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 대만 국민들이 가져갈 몫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중후반이죠. 미국이 이제 셰일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 가격을 막 내려가면서 단위 생산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구나라고 제가 통계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2나라 있어요. 미국하고 대만이었어요. 대만은 임금이 깎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위 노동 비용이 줄어드는 이제 그러한 일을 2007, 8년 이 당시에 겪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좋게 말하면 검소한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검소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다른 물가도 안 올라야 되는데 대만의 집값이 특히 타이베이나 신주 이런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섭게 뛰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달러가 쏟아져 들어와요.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대만 달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 돈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주택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서 국내 이제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수출이 너무 많이 되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국 전체적으로 통화 가치가 강세로 전환되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약세가 되는 것도 좋지 않고 지나치게 강세도 되는 거 좋지 않지만 어쨌든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좀 대만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가는 게 맞는데 극구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출 금리는 싸졌어요. 한 2%대입니다. 대만의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저축률은 높아요. 그다음에 이자율은 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통화량도 많아. 그러니까 집을 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위소득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한 푼도 안 썼을 때 몇 년이나 걸리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이베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서울, 뉴욕, 그다음에 런던보다도 더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타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 몇십 년 사이에 한 4배 이상, 25년 사이에 4배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국민들은 사실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는데 집값은 무섭게 뛰는 것이 대만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어떻게 되죠? 중앙은행이 들어오는 외화들을 밖으로 빼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해외 투자라는 명분으로 해외로 빼내가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 눈에 딱 들어온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제 페널티를 물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관찰, 그다음에 조작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대만 같은 경우가 2010년대에 아마 2번 정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몸을 사리기 시작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달러를 쟁여놓고 그 달러를 밖으로 보내가지고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약세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적절한 환율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쌓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좀 과하다라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이제 일반적인 대만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더 이상 외환 보유고를 쌓는 방식으로 대만 달러를 약세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보험 회사들이 이제 대타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대만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저축도 열심히 하지만 생명보험도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보통 1인당 한 2개 이상을 들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원이 이제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명보험 회사들은 돈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굴려야 되는데 대만에다가 국내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만 생명보험사들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것들을 달러를 밖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만 중앙은행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외환을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외환 보유로 쌓아놓는 것보다는 생명보험 회사들이 해외 자산에 많이 투자해. 미국 국채를 비롯한 해외 자산에 많이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의 통화는 당연히 약세로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 주식만 지금 한 1,5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화가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것처럼 대만은 생명보험 회사들이 그 일을 대신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 중에서 보험사 비중이 31%로 이제 급증하는 일이 지난 한 10몇 년 사이에 이제 벌어집니다. 한 15년 정도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제일 많았던 중앙은행, 대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만의 가장 많은 해외 자산은 생명보험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명보험 회사들은 미국 국채나 미국 자산을 투입을 했는데 이게 그냥 놔둘 수 있나요?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계약자들한테 결국은 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자산을 고정시켜서 내가 이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 해외 투자도 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헤지입니다. 환헤지를 하면은 이제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죠. 하지만 환헤지라는 것은 그 와중에 수수료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수료라는 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헤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헤지 가격이 이를테면 3%, 4%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아무리 미국 자산이 좋다고 해도 헤지를 하기가 곤란하고 보험사처럼 안정성이 중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외 자산 구매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만 생명보험회사들은 이 헤지를 하기가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대만 시내, 대만 국내 외환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파생 거래를 하는 거예요. 수합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헤지를 일반적인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대만 생명보험회사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헤지로 헤지 가격을 부담을 하고 안정적으로 대만 생명보험회사들은 미국에서 이런저런 자산을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걸리지 않나요?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도 환율 조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이제 파생 상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장부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의 상품, 장부의 부자죠. 장부 밖에 있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청산했다가 좀 늘렸다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한 770억 달러 정도의 이제 해지를 지금 대만 중앙은행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짊어지면서 계속 자산을 해외로 빼내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대만 생명보험회사가 되게 세계적으로 큰 손이 됐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69%가 해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대만 통화가 갑자기 강세로 가도 문제. 그 다음에 해외 자산 시장이 붕괴해도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 어쨌거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출 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대만 달러를 약세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뀌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앙은행이 노력을 해줬지만 아까 한 700억 달러 정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천억 달러 정도는 지금 해지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환 변동에 따라서 지금 2천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자산이 지금 노출이 돼 있고 이것이 주식 투자면 괜찮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생명보험회사 계약자 돈으로 지금 이 정도가 돼 있다 보니까 대만 GDP의 한 25% 정도 되는 돈이 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들어오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대만이 제정신이야. 아니 그 정도 돈 벌면 대만 달러 통화도 좀 강세로 만들고 그래야 이제 대만 국민들도 이제 급여도 좀 오른 말도 나고 해외 여행도 좀 다니고 뭔가 해외 상품도 좀 직구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좀 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을 좀 이해해 줄 필요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대만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IMF 회원이 이제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구원하러 외환과 관련돼서 환율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다 보니까 자국 화폐가 약세로 전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IMF 때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중요해.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지켜.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열심히 늘려야 돼. 그러니까 자국 통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만 수출업체들은 강력한 로비를 통해서 이제 어떻든 이러한 자기들 수출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대만 정부가 이러한 업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로 대만은 TSMC를 비롯한 이제 최첨단 반도체 기술도 있습니다만 대만 제조업 상당수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많은 인력들은 저임금, 저기술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인건비로 어떻게 보면 국제 경쟁력을 근근히 유지하는 이제 그러한 산업들이 꽤 많습니다. 참고로 대만이 세계 넘버원을 찍는 게 나사가 있어요. 나사 볼트 나사. 이거는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볼륨이 이제 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나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그러한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만 정부는 낮은 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이제 1% 강세로 전환이 되면 영업이익률이 0.4% 이제 하락한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이러한 추세를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대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립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도 돈을 벌죠. 중앙은행도 돈을 벌면 그 수익 중에 일부를 국가에 다시 환원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당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재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 전체 대만 정부 예산 중에 한 6%를 중앙은행 배당금으로 줄 정도로 큰 손입니다. 한때는 한 15%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대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앙은행이
그냥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나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해오고 있는데 누가 우리한테 건드려라고 하는, 좋게 말하면 독자성, 나쁘게 말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 고수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하위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총재가 있습니다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준금리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대만은 그냥 철저하게 대만 중앙은행 총재가 권한을 휘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 중앙은행, 그러니까 CBC 같은 경우에 정치적 영향력이 뭐 2배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누구도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대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저환율 구조가 어떻게 보면 대만을 먹여 살리는 이제 그러한 구조인데, 미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일본에 이어서 대만하고도 지금 관세 협상을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4천억 달러 투자. 그러면 오 힘들어요. 우리 지금 환율 약세로 그러면 전환돼서 큰일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은 그거를 더 반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쌓이는데 저런 약세 통화를 가져가는 게 국제적으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통화 절상 압력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쌓이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이것을 생명보험회사 시켜가지고 해외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이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동아줄을 내려줍니다. 야, 너 4천억 달러 투자해.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죠? 1년에 200억 달러씩 이거를 할인 쿠폰을 끄는 거예요. 할부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200억 달러씩 나가니까 환율이 약세가 돼서 1,500원 돼요. 큰일 났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4천억 달러나 내야 되니까 저희 환율이 초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평가절하됐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라고 국제사회, 미국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만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앞으로도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이게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대만은 에너지, 식량 다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통화 가치가 계속 약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휘발유 가격, 국제 유가는 안정세라고 그러는데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환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통화 약세가 되면은 결국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저소득층일수록 어떻게 보면 생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게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대만에서는 환율로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계속 가는 게 유지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외부에서 점점 많아지는데, 대만한테 4천억 달러라는 이 좋은 동아줄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대만은 이거를 기회로 저희 지금 환율이 약세인데 저희가 그냥 꾹 참고 4천억 달러 하겠습니다. 한국은 10년 했으니까 저희는 한 5년 정도로 좀 깎아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저희 1650억 달러 TSMC가 간 거는 그냥 인정해 주실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너희도 좀 당해봐라 라는 게 아니고, 대만은 저희와 달리 아이고 좋다 잘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맞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처럼 1,500원을 향해 간다고 온 나라가 걱정이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증권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대만 스타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마 그 두 나라 사이에 어딘가가 뭔가 있을 텐데 자관, 환율은 참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자 나라 대만, 하지만 가난한 대만 국민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나라가 대만이다 싶은데 그동안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대만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